1890년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네비우스를 한국에 있는 서양 선교사들이 초청을 해서 2주 동안 세미나를 하게 되지요. 이 내용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가 서울에서 최초의 사경회를 개최했고 마펫 선교사가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펫과 게일이 만주 봉천에서 로스 목사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서북지방 순회 전도를 하고 의주에 교회를 설립하고 이때 이제 부산 초량교회가 설립되고 아연감리교회가 서울에 설립되죠. 1892년 레이놀드 등 7명의 선교사가 남장로의 한국 선교를 시작합니다. 동대문교회라든지 동대문 진료소가 이때 설립이 되고 미 감리교회 평양 선교부도 1892년에 개설이 됩니다. 1893년에는 하나의 장로교회 설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장로교가 함께 사역을 하자 하면서 선교 구역을 분할하게 되죠. 어느 장로교는 어디, 어느 장로교는 어디 지역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양화진 외국인 묘소가 이때 만들어지게 됐고 마펫 선교사가 한석진과 김광긴에게 평안도 전도 책임을 맡기게 되죠. 캐나다 독립선교사 맥켄지가 내한을 하고 승동교회와 이때 광정동 교회가 원산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전국에 30여 조직교회가 설립이 됐고 또 수요예배가 시작됐고 북장로의 평양 선교부가 개설이 된 것이 1893년입니다. 1894년에 마펫이 7명에게 세례를 주고 장대현 교회,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이때 설립이 되고 평양에서 이제 전도하던 한석진이라든지 김창일이가 투옥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장로교회 찬양가가 서울에서 출간이 됩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때 설립이 됐죠. 지금도 이 학교들이 그대로 있지요. 광성학교라든지 평양숭실학교라든지 평양맹학교라든지 숭덕 연동교회가 설립되고 곡산읍교회가 설립이 되고 탐포리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군산의 구암교회가 이때 설립됐고 남장로회가 군산 전주에 선교부를 설치하고 재령 동북교회가 1895년에 설립이 되고 일신여학교가 부산에서 설립이 되죠. 1896년 대구 제일교회가 설립되고 전주서문교회가 바로 이때 설립이 됩니다. 전주서문교회 선교적 사역은 대단했죠. 평양 제주원이 설립되고 영국 성서궁의 조선지부가 설치가 되고 여기에서 사도행전 등 26,000부가 발행이 되고 최초의 기독학생 운동체인 협성회가 서재필에 의해서 조직이 됩니다. 1897년에 사리연 서부교회가 설립되고 경기도 고양에 최초 남감리교회가 설립이 되고 전주에 예수병원이 설립이 되죠. 선천에 북교회가 설립되고 광희문교회가 설립되고 동호리교회가 설립됩니다. 알렌이 이제 의사로 있고 하다가 다시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리공사로 임명을 받게 되죠. 평양 숭실학교가 정식 개교를 하고 한국 최초의 유치원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1898년 양동교회가 목포에 설립되고 개성 남성병원이 시작되고 강동읍교회가 설립되고 서울 배화학당이 이때 설립이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한국 선교가 1898년에 시작됐죠.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여전도회가 시작됐고 캐나다 장로교회가 한국 선교를 1898년에 시작됐고 1899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동산기독병원이 설립되고 에비스네에서 미국 세브라스 기부금으로 남대문 밖에 종합병원과 의학교를 건설하고 서울 남대문교회가 이제 이때 설립이 됐죠.
정의학교가 설립되고 황해도 황주교회가 불량배에 의해서 소실이 되는 그런 사건도 이때 있었습니다. 1890년도에 서울 종교교회, 지금도 광화문 옆에 있죠. 종교교회가 설립되고 평양 외국인학교가 설립됐고 전주 신흥학교가 설립되고 곽성교회가 설립됩니다. 선천 북교회 최초의 전도부가 조직되고 강계읍교회가 설립되고 강화에 중앙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평양의 김종석과 서울의 서경조가 장로 장립을 받게 되고 이때의 이제 캐톨릭은 전국 천주교인은 교인이 약 42,441명, 외국인 신부가 한 40명, 한국인 신부도 12명이 됐고 신학생은 26명으로 집계됐었습니다. 1901년도 미 감류의 김창식, 김기봉이 최초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평양 장로교 신학교가 이때 세워지게 됩니다. 최초의 신학생으로 김죽석과 방기창이 있었죠.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를 결성을 합니다. 1902년도 전주 기돈여학교, 군산 여명학교, 북포 정명학교, 군산 멜버딘 여학교, 전북 기독교 교육원이 설립이 되고 아펜셀레와 이제 서기 조한규와 함께 성서번역위원회 차 목포로 가던 중에 아펜셀레가 해상전환으로 해서 순직을 하게 되는 것이 1902년도에 있었죠. 1903년은 대단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1907년도 이규풍 선교사가 제주도로 가기 이전에 이미 하와이에 한인교회가 시작됐죠. 내리교회 의인들이,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인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서 한인교회가 시작되는 교포선교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러시아 정교회도 한국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또 원산의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고 이 시발점이 장대인교회에서 대부흥운동으로 바뀌게 되고 전국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도 별도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비우스 선교. 네비우스는 1829년부터 1893년까지 살은 분인데 중국 선교사로서 1885년에 사역을 하다가 많은 아티클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자기 그 아티클 쓴 거를 1880년 상하이 장로교회에서 출판사에서 책으로 발간하게 되고 이것이 미국 해외 선교에서 다시 출판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 자원들에게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중국 선교, 아시아 선교에 대한 어떤 새로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아티클들이 많이 쓰게 되고 또 출간돼서 선교의 동원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러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가 1890년 한국의 젊은 7명 선교사들이 일본 선교사들이 네비우스를 요청을 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새로운 조선에서 선교를 해야 할지 실패하지 않고 다른 성경적 선교를 해야 할지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2주 동안 새신자 관리 과목의 11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의 주 핵심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자전, 자치, 자급 교회가 되게 한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이때 강의 때 소개가 된 것이죠.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한국에서 성공적 어떤 결과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SVM 운동, 학생 자원 운동으로 해서 선교지로 가는 많은 학생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선교사들의 필수 교재가 됩니다. 한국 선교사로 사역했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선교학 교수인은 가네바가 편집하고 있는 세계교회와 선교 연구 선서 제1권의 내용을
김남식 위역의 네비우스 선교 방법 내용을 정리한 것을 소개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하면 그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 그가 개인 전도하는 일꾼이 될 때까지 자기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되기까지 인도한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거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해야 한다. 교회 운영과 기구 조직은 그 교회 자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획 실천하여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네비우스가 강의한 내용을 지금 잘 정리해서 가나베가 지금 문서화한 것을 김남식이 지금 엮어서 지금 한 내용이죠, 이게. 교회에서 전도 사업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나오거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생기면 그들을 선임하여 교회의 지도 일꾼으로 세워서 육성한다. 교회당 건축은 가급적 그 교인들 자신의 힘으로 하되 건축의 구조나 모양은 한국 교회 양식으로 지방의 교회답게 건축하도록 유도한다. 참 이때 그 공부를 했던 7명은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1885년도 알렌하고 아펜셀러 나이가 27이었고 언더우드는 26이었고 스크랜턴과 헤로는 29이었고 마펫은 1890년 26세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게일이 25세였고 참 이런 그 젊은 분들이 바로 네비우스에 의해서 이런 교육을 받게 됐던 것이죠. 자, 이게 배경이 중요합니다. 영국 선교를 총지휘했던 헨리 벤이 있고 미국 선교를 총지휘했던 루퍼스 앤더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선교부 총무와 미국 선교부 총무가 19세기는 위대한 시대인데 수많은 유럽과 영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실패가 많으냐? 왜 복음화되지가 않느냐?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토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토의했던 내용들을 네비우스가 잘 정리를 합니다. 잘 정리를 해서 네비우스가 중국에서 사역했던 내용과 영국 선교부와 미국 선교부가 토의해서 새롭게 내놨던 어떤 선교 정책이나 방향들을 잘 조합을 한 거죠. 잘 조합을 해서 즉 신생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독립교회로 성장하느냐 하는 이 과제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네비우스가 중국에서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 선교사에게 소개하고 이 정책이 한국 교회 상황에 맞게끔 맞아떨어진 것이죠.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네비우스의 개인적 배경도 있었죠. 네비우스는 화란인 후예로 태어났고 유년 칼리지에 16세 때 입학을 했고 21살에 장로교 목사로서 임직을 받았고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했죠. 장로교 해외선교부 소속으로 중국 닌포 주재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861년부터 산동성에서 큰 사역을 하게 합니다. 이때 사역을 하면서 학술력 연구를 계속하고 선교 이론 논문을 많이 발표를 하고 영국 또 미국 선교회에서 부족했던 부분 또 새로 내놨던 선교 전략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가 중국에서 사역했던 내용 현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구성을 하고 새로운 소논문들을 많이 이렇게 발표를 하죠. 마포 사무엘의 그 간증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25년간 선교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젊은 우리에게 하는 그의 강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기본 원리와 선교에 대한 씨앗을 심어주었다. 그에게 얻은 두 가지의 큰 원리가 두 가지 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경애다. 사경애다. 하나는 작업이다. 두 가지죠. 우리는 네비우스로부터 사경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위주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성경 위주로 사람을 키우고 키우된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자치, 작업, 자립에 의한 교회 개척과 교회 경험과 교회가 설립돼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을 대해서 네비우스로부터 마포삼열은 분명히 뜨겁게 들었다. 이때 마포삼열이 26살이었는데 마포삼열뿐만 아니라 그때 6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똑같은 아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경회가 시작되고 이런 뜨거움에 의해서 한국 교회는 네비우스 선교 원리를 적용해서 크게 성경적으로 확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신학이 중요합니다. 네비우스 선교 신학은 카톨릭, 그때까지 이제 카톨릭이 쭉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카톨릭 주 선교 대상은 엘리트 계층으로 접종하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중류층이나 하류층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선교 정책을 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맨과 앤더슨이 내렸던 결론이죠. 이 선교 정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는 많은 선교지에서 실패를 많이 했다. 즉 선교지에서 문화화는 했는데 복음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복음화에 초점을 맞춰라.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경이다. 그리고 자립, 자치, 자존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중류층과 하류층으로 집중을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선교 대상과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비우스 일원은 1893년 조직된 장로교 정치체제를 선택하는 선교 공의회에서 한국의 선교 정책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 내용이 대단히 우리가 보더라도 참 대단히 좋은 내용이었고 지금도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이 정책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은 한국에 있었던 그런 부흥의 어떤 역사도 있겠다는 그런 동기가 되는 내용들이죠. 자, 보세요. 10가지인데 상류층보다는 근로층 상대로 전도를 하는 것이 낫다. 부녀자들에게 전도하고 소녀들은 교육하는 데 주력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2세대 교육에는 부모들의 영향이 어머니의 영향이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초등학교 경영을 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을 한 여러 가지를 달성할 수 있다. 초등학교 경영을 많이 해라. 그러므로 교사 양성에 힘을 써야 한다. 장차 한국 목사들도 이런 학교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이 점을 더 유의해서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라는 거고 5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람을 회개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경회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성경 번역을 해서 내놓는 것도 중요한 것이 시급한 과제다. 좋은 성경 번역, 한국 문화와 또 한국 사람의 어떤 심성에 맞는 것도 문화적 관점도 고려해야 되지만은 결코 문화적 관점이 성경적 관점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 있는 그대로 번역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고 하면 문화를 바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다. 선교 사이에서 한국 문화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문화를 바꾼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말씀으로 복음화 되게 되면은 복음화된 현지인에 의해서 그들이 문화를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고 성경 번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 여기에서 큰 어떤 성경적 부흥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 서적이나 출판물도 한문으로 쓰지 말고 한글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문화적 접근을 잘한 거죠.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려면 자립적 교회가 돼야 한다. 교인 각자가 더 많은 헌금을 하여 의존하는 정신을 가진 교인 수가, 그러니까 더 많이 헌금을 해야 의존하는 정신을 가진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자립하는 교인이 더 늘게 된다. 자, 이것이 지금 네비우스로부터 받은 내용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한 거예요. 이 내용들은. 의료봉사는 환자들을 병원이나 환자의 가정에서 치료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 전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료소 사역은 대단히 유익하다. 치료받을 길을 놓친 사람, 시골 환자는 환자의 집을 찾아가서 치료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네비우스 이론을 장로교 정치 체제에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선교 공의회에서 한국 선교 전체 정책에 채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지금 한국 선교의 어떤 인프라가 됐고 한국 선교의 어떤 뿌리가 됐고 또 이것이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를 복음하는 큰 어떤 중심이 되는 방향이 되는 어떤 선교 철학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토착교회에서 독립해서 시작됩니다. 토착교회로부터 독립이죠.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위임을 전제로 한 선교입니다. 위임을 전제로 한 선교. 선교는 출발부터 위임을 전제로 해서 출발해야 합니다. 출발부터. 교회가 개척이 되고 제자 훈련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스스로 선교는 선교를 전제로 한 선교죠. 선교를 전제로 한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반드시 위임을 전제로 한 선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독립을 전제로 한 선교가 되는 이것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죠. 중국에서 원주민 사역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했다. 중국 실패가 사실 중국 실패뿐만 아니죠. 이런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한 우리 한국 초대교회부터 뿌리가 내려졌던 이 선교 정책을 현재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그대로 계승해야 하고 이것이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계승된다고 하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계승되지 않고 현재 어떤 맞는 현대 상황에 맞는 자본주의 상황에 맞는 어떤 자기의 선교 정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했던 서양 선교사들이 실패했던 중국에서 원주민 사역에 실패했던 바로 현지인들에게 보수를 주고 이들을 마치 주종관계를 했던 이런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선교에 대한 40년사를 여러분들 다 이렇게 봤잖아요. 거기에 아주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솔직히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 보수가 문제가 있었다. 보수가 문제다. 그러나 보수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를 주되 어떤 원칙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원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칙까지 이미 이때 네비우스에서 우리 7명의 선교사들은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8가지인데 선교사들과 좋은 관계 유지보다는 보다 나은 자리로 옮기려고 시도를 한다. 그러니까 보수를 많이 주다 보면 보수에 의지다 보면 선교사들의 관계보다는 그냥 보수 좋은 자리로 옮기게 된다. 그들 사이에 시기 불반등이 생기고 현지인들에게 설교자의 종으로 인식될 수 있다. 좋은 사역자들인데 이 사역자들이 유능한 자로 느껴지도 못하고 즉 선교사는 흥하고 현지 이 리더들은 쇠한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가 쇠하고 현지 리더들이 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에게도 직업의식을 주게 되고 이웃에게 자만심을 드러낼 때도 있다. 즉 사람에 의해서 의존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 네 번째는 수없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처음 선교를 하는, 즉 4년 이하의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개척 종족이라든지 미전도 종족에서 통역이나 기존 사역자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실패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사역자가 지위를 잃었을 때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타락해버린다. 즉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지위를 잃었을 때에 아예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죠. 보수를 바라는 마음을 자극하기 쉬우며 보수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소가 있다. 보수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알려지지 않는 영적 일들을 할 때 경제적인 수익과 연관시켜서 일하는 경향들이 때때로 나타난다. 그래서 바로 네베스 선교 방법은 바로 사역자들의 보수 지급에 실패하는 것을 결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들을 그때 네베스에서 배우게 됐던 거죠.